방금 전에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는데 이 미국 애리조나주 주정부에서요 SB1649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또 하원까지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실상 최종 단계에 왔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과거에 와이오밍이나 텍사스가 했던 것처럼 이 주정부가 비트코인 좀 사두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법안은요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까지도 군사 수준으로 규정을 해놨었다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진 2곳 이상의 최고 등급 보안 데이터 센터에 콜드 스토리지로 보관해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중서명 승인이랑 장기 코드 검사까지도 이 법적인 의무로 만들다 보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본격적으로 할 때 이 쓸 설계도를 현재 애리조나 주정부가 먼저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금고에 넣어두는 주권 담보 자산으로 법적 지위를 완벽하게 격상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 법안 안에 디지털 근본이제 벤치마크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코인당 10만 달러 도달했을 때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시장의 모든 디지털 자산 가치를 평가하겠다 명문화를 했습니다. 국가기관 공식 법률 문서에서 이 특정 자산의 가격이 가치 평가 기준으로 등장을 한 건요 지금 현대 금융 역사에서 극히나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게 실전 투자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연기금 매니저든 국부펀드 책임자든 이 법을 근거로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면은 법이 인정한 공정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서에 쓸 수가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격 하한선이 법적으로 깔린 셈인 건데,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들의 투기 도구가 아니라 국가랑 기관이 법으로 보호하는 전략자산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애리조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연방 상원에서는 루미스 의원과 캐시디 의원 측에서 미국 채굴법을 발의했고요. 비트 채굴을 국가 안보 산업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38%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채굴기 하드웨어의 97%를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 공급망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채굴 장비를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도록 지원을 하고 또 적대국 하드웨어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애리조나의 SB1649랑 합쳐가지고 보면 정확한 그림이 하나 보이죠. 미국 안에서 하드웨어를 만들 거고 미국 땅에서 채굴을 할 거고, 그리고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집하고 몰수 자산도 팔지 않고 동결하고 또 군사 등급 보안으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생산부터 저장까지 완벽하게 다진 루트가 완성이 된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난 1970년대 미국이 원유 결제를 달러에 묶어가지고 페트로 달러 체제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21세기 디지털 금에 대한 이 패권 선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은행들은 이런 흐름에서 밀려나느냐? 전혀 아니겠죠. 오히려 먼저 방어선을 쳤습니다. 2026년 3월 헌팅턴, 퍼스트 호라이즌, M&T 키뱅크, 그리고 올드내셔널 이 5개 미국 지역은행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카리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고, 이들이 보유한 예금만 합쳐도 6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 고객 예금을 직접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속도, 프로그래밍 기능은 가져오되 FDIC 예금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은행들이 붕괴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을 흡수해가지고 살아남는 최종 승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가 무려 9년 동안 유지해왔던 법인과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전면 금지 조치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상장기업과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 자본의 최대 5%까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 같은 대기업의 자기 자본이 27조 원이면요. 그 5%인 1조 3,500억 원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 때문에 한국 법인들, 이 해외로 빠돌린 자본들만 약 1,100억 달러를 추산되고 있는데, 억눌려 있던 자본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매수에 합류하는 이 구조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요. 미국 주정부,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포함한 아시아 기관 자본까지도 이 사방에서 비트코인을 향한 합법적인 자금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시 유동성을 살펴볼까요? 미국 M2 광해통화가 2026년 2월 말 기준 22조 달러를 찍었는데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4.6%까지 역성장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거세게 풀리고 있다는 뜻이고, 또 동시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8,6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자 비용만 매 초마다 8만 3천 달러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 빚과 화폐가 통제불능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거는 발행량이 2,100만 개로서 고정된 비트코인으로 시장 자본이 도피할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토양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의미겠죠. 근데 유동성은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오히려 24% 하락했습니다. 이 괴리를 설명하는 건 파생시장인데, 암호화폐 시장은요, 이 주식과는 다르게 365일 24시간 열려있죠. 레버리지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1분기 동안 파생시장에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롱포션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면서 가격을 끌어내렸고, 쉽게 말씀드리면 빚내 가지고 비트코인 오를 거라고 베팅했던 사람들 줄줄이 터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더 선명한데요. 155일 이상 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버텨왔던 장기 보유자들 물량이 유통량의 72%인 1,400만 비트코인까지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 약 2억 달러 규모의 실현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장기 보유 물량의 30% 이상이 현재 원금 아래에서 물려있는 상태죠. 시장에서 가장 인내심 강한 사람들, 지쳐가지고 손해보고 던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금융시장 역사를 보면은 이런 장기 보유자의 대규모 항복 매도는 이 베어마켓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바닥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물량이 증발한 게 아니에요. 이 3월 한 달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13억 2천만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4개월 연속 빠져나가던 자금 흐름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여러 가지 초대형 주체들이 6만 달러 중후반의 매력적인 장기 진입자원으로 보고 또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CME, 그러니까 기관 전용 시장의 3월 만기 비트코인 옵션 데이터를 보시면은 상승 베팅하는 콜 미결제 약정이 6억 6천만 달러인 반면에 하락에 베팅하는 풋 미결제 약정은 2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3대 1인데요. 뉴스에서 공포 팔고 있는데 월가 실제 돈들은 2분기 이후에 강력한 반등에 걸려 있다는 거. 이 현물이랑 선물 매도로서 표면 가격을 짓누르고 또 개인들의 레버리지를 청산시킨 다음에 그 뒤에서는 저렴해진 콜옵션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죠. 뉴스는 공포를 팔고요. 또 지표는 탐욕을 가리킵니다. 전형적인 시장 기만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장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애리조나 법안이 정말 특이한 게 비트코인만 넣은 게 아니라 리플 XRP, 그리고 디지바이트, 대시, 모네로, 니어, ICP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알트들 이름을 법안의 명문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없어가지고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작업 증명 기반 코인들과 또 검증된 결제 네트워크를 주정부가 직접 인정을 해준 겁니다. 사실상 합법적인 화이트리스트가 발행된 셈인 건데요. 앞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이 과대 광고에만 의존하던 밈코인들, 이제 시장 자본이 빠져나갈 거고, 국가기관이 전략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극소수 코인으로 시장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우리 투자에게 주는 핵심인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 가격 조정 정도가 아니라 이 소유권의 거대한 이전이에요. 공포에 빠진 개인이 던진 물량을 국가랑 기관이 조용히 흡수하는 구조적인 다이버전스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분할 매수 구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또 몰빵 투자에 대해서 습관화되신 분들, 어떻게 단기 저점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이 투자 시장에서 시장이 좋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하락장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몰빵 투자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저점인 건지 아니면 고점인 건지 이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모든 자금을 무리하게 몰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욕심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이 1830원이라는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릴 때도 또 비중을 조절해서 안내드리면서도 리플이 1800원 라인까지 하락했던 이유가 이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공포 매도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락했고요. 또 이런 구간들이 심리적 단기 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공포에 매수해가지고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시장 크게 보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필요하시면은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리플 맨날 안 간다, 리또 속이다 욕하고 계셨었는데요. 근데 방금 전 아주 강력한 속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연간 수십조 달러가 움직이는 세계 최대 비은행 결제 기업 콤베라가요. 이 기존의 낡은 은행망을 버리고 앞으로 리플 랩스를 전격 선택했고, 게다가 오늘부터는요, 미국 통화감독청 OCC 규정까지도 발효되면서 리플은 이제 미국 연방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리플이 이제 은행이 된다는 뜻인 건데, 이 개인분들께서 XRP 2,000원에서 손절하고 떠날 때 XRP 고래들은 단 일주일 만에 1억 9천만 개를 싹 쓸어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루하고 답답한 횡보장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기관들의 소름 돋는 디지털 결제망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드려 볼까요? 이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는 CFTC가 합동으로 해석 지침을 발표하면서 리플 XRP를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적인 분류했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증권이냐 아니냐 논란이 사실상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3월 25일부터 31일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비은행 B2B 결제 기업 콤베라가 리플과 스테이블코인 샌드위치 모델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에서는요, 4월 1일 미국 통화감독청 OCC의 규정이 발효되면서 리플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국법 신탁은행 지위 활동 범위가 한층 더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요. 일부에서 리플이 오늘부로 완전한 은행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사실과는 살짝 핀트가 다릅니다.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현재 조건부 승인 상태예요. 리스크 관리 체계라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자본 여건 같은 여러 가지 OCC의 추가 조건들을 충족해야지 최종 인가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효된 건 뭐냐? 이 국법 신탁은행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는 규정 변경이고요. 리플이 곧바로 풀가동에 들어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최종 인가를 향한 길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 점만큼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그냥 뉴스 세 꼭지입니다. 하지만 한 줄로 꿰어보면요,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과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리플 중심의 블록체인 결제망을 합법적이고 또 주류적인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정교한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뭐냐? 표현적으로 보면 B2B 송금 협약이고요. 라이선스 취득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통 금융 권력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환거래 은행 중개망, 그러니까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기반의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해외 송금 한번 하려면은 중간에 은행이 두세 군데 끼어들고요, 수수료 떼이고요, 도착까지 몇 날 며칠 걸리죠. 기업 재무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며칠 동안 자금이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 되다 보니까 유동성 자체가 동결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무역시장에 벌어지고 있었던 그냥 말 그대로 현실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콤베라가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콤베라가 누구냐? 과거 웨스턴 유니언 비즈니스 솔루션이 전신인 연간 수조 달러의 무역 대금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 비은행 B2B 결제 플랫폼입니다. 이 회사가 스위프트 체제를 우회해서 리플의 인프라랑 또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활용한 결제까지도 도입을 했다는 거는 그냥 작은 핀테크 회사의 시범 사업 정도가 아니라요.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이 포함된 콤베라 자체 리포트에 따랐을 때 이 글로벌 무역 시장이 2028년까지 39조 8천억 달러까지 팽창할 전망입니다. 서비스 무역만 하더라도 44% 성장하면서 9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금리 인상기의 환율 변동성을 피하려는 이 기업들의 해칭 거래는요, 53.5%나 증가를 했고, API 연동을 통한 결제 자동화 비율은요, 이미 49.1%에 육박합니다. 이 수십조 달러 규모의 시장의 핵심 인프라 기업이 왜 하필 리플을 골랐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은행망들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인 건데, 스테이블코인 샌드위치 모델은 이렇게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의 A기업이 미국의 B기업에 대금을 지불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기업이 원화 입금하면은 백엔드에서 이게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RLUSD로 변환됩니다. 이 RLUSD가 블록체인 위를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하고요. 미국 쪽에서 다시 달러로 전환돼서 B기업 계좌에 도착을 합니다. 중간에 은행 두세 군데 거칠 필요도 없겠고 몇 날 며칠 자금이 묵힐 이유도 없겠습니다.
리플 레저에서는 스팸 거래를 막기 위한 로드 팩터라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트워크가 한가할 때는 수수료가 거의 공짜 수준인데 0.00001XRP, 이건 사실상 티끌도 안 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콤베라 같은 대형 기관들이 이 초당 수백에서 수천 건의 결제를 쏟아붓게 되면 그 상황이 달라져요. 네트워크에 병목이 걸리면서 수수료가 수백 배까지 뛰어오릅니다. 참고로 리플 레저의 공식 확인 가능한 지속 처리량 이 초당 약 1,500건 수준인데요. 커뮤니티 분석가들의 시뮬레이션 따라봤을 때 이 극한의 네트워크 부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하루에 수백만 개, 연간 단위로 상당량의 XRP가 영구 소각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 수치 자체가 공식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아니라요. 이 커뮤니티 레벨의 시뮬레이션한 점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방향성 자체만큼은 명확합니다. 트래픽 폭발하면 소각도 폭발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RLUSD라는 트로이 목마가 기관들의 거부감 없이 결제망으로 들어가면서 그 트래픽이 전부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게 되면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디플레이션 토크노믹스를 완성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살펴볼까요? 콤베라 파트너십은 혼자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이 수년 동안 깔아놓은 퍼즐 조각들이 지금 한꺼번에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OCC 신탁은행 지위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발효된 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연방정부의 선점권입니다. 리플이 주 단위의 파편하는 규제를 건너뛰고 연방정부 단일 라이선스로 미국 전역에서 수탁이랑 정산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최종 인가전이기 때문에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하겠지만요. 이미 비트고, 피델리티, 팍소스 같은 월가 메이저급 플레이어들, 여러가지 연방 감독체계 안에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이 JP모건을 비롯해가지고 대형은행들을 대변하는 은행정책연구소 BPI가 이 소송까지도 거론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보호랑 금융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중개 수수료, 수탁 권력을 리플한테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실물 연기자산 RWA 시장이에요.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은 시큐리타이즈 플랫폼을 통한 RLUSD를 정산 레이어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비바 인베스터스 같은 곳도 펀드 구조를 통째로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하는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RWA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지게 되면요, XRP는 이 막대한 실물 자산이 교환되는 최하위 정산 브릿지로 자리 잡게 될 텐데, 유럽과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리플의 크로스보더 결제망을 내부 시스템에 이식했고요.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은 유럽 규제 미카를 준수하는 유로와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통째로 리플 레저 위에서 구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요, SBI 홀딩스가 RLUSD 상용화하면서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미국 내부 규제로 주춤하던 그 시간 동안에 또 리플은 이미 글로벌 메이저 은행들을 하나 둘 자기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되돌릴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해버린 겁니다. 특히나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됐고요. 시장 데이터 기준 국제유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인플레 재점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준은 또 조기 금리 인하 카드를 접은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DXY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환경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분들께서 공포에 질리는 건 당연하겠죠. 온체인 분석 플랫폼 데이터를 보면은 이 3월 한 달간 현물 XRP ETF에서 상당한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개인분들이 손절하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터집니다. 같은 기간에 10만 개에서 1천만 개 사이의 XRP를 보유한 기관급 고래 지갑들,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고, 온체인 데이터 기준 봤을 때 3월 마지막 주 단일주일 만에 약 1억 9천만 XRP를 거래소 외부에 콜드 월렛으로 쓸어 담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거래소가 보유한 전체 XRP 잔고도 수년 내 최저 수준으로 말라붙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방향성 자체는 일관되겠죠.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세력들이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다는 온체인 지표인 겁니다.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3월 17일 날 SEC랑 CFTC 합동 발표는요, 평상시였다면 코인 시장 전반을 폭등시킬 거의 메간토급 호재가 많습니다. 근데 거시기경제 공포에 짓눌린 시장이 이 뉴스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이 뉴스가 말하는 공포랑 실제 돈의 흐름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폭등 전야의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XRP는 현재 2,000원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2025년 7월 전고점 이 4,900원 부근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긴 하락 채널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하락할 만큼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22평선이랑 52평선까지도 맞물리게 되면서 정말 답답한 차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추락을 위한 차트가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 쐐기 구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이 지금의 지루한 횡보 장세가 또 거대한 상승 도약을 위한 압축 과정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 콤베라를 통한 B2B 트랙 비율이 폭발할 거고요. OCC 규정이 확대될 거고요. 클래리티 법안이 진행이 될 거고요. 기관들은 조용한 매집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 네 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그럼 현재 하락 채널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지루한 답답한 시장들 우리 채널과 같이 이겨내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하락장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진짜 괜찮은가, 계속 보유해도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내 멘탈을 케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과거 패턴을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과거 하락장에서는 어땠나, 이거 역사 패턴을 봤을 때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들이 있죠. 만약에 내가 스스로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잘 견뎌내느냐에 대해서는 이 하락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등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을 때 나오는 회복 속도를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리플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안내드리고 있었지만요,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고 무리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투자시장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 이 당연하지만 정말 어려운 투자 원칙을 매수 매도를 할 때 꼭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그 시점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건지, 혹은 매도하려는 시점이 너무 바닥 구간에서 내가 무서워서 바닥에 매도하려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시고, 어렵거나 필요하신 분들께서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트럼프 측에서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란이 휴전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냥 중동 뉴스 하나로 넘기시겠지만 진짜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이 순간 리플 차트를 켜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것과 리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부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전 세계 석유의 약 20% 정도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구 경제의 혈관이에요. 근데 2026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중동 군사 충돌 때문에 이 혈관이 막혀버렸었죠. 하루에 84척이 지나가던 선박이 고작 10척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88%가 사라진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 브렌트유가 3월 한 달 동안 64% 폭등했고요. 1988년 이후 최대 폭등치인데, 기름값이 이렇게나 상승하면은 물류비가 올라가고요. 또 물건값도 올라가고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겁니다. 미국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판을 뒤집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 신임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조건을 한 가지 내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여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104달러대에서 꼿꼿하게 버티던 브렌트유가 69달러대까지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던 100달러가 무너진 건데,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셔야 돼요. 이게 글로벌 자본 이동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거시경제 매크로의 첫 번째 도미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고요. 인플레이션 잡히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릴 거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다시 시작하고 그 돈이 위험자산, 특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유동성 슈퍼사이클의 방어세를 트럼프가 방금 당기게 된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2026년 1분기 내내 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에서 꽁꽁 묶여 있었죠.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유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높은 금리는 돈을 빌리는 비용을 극대화시킵니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이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면서 전 세계 자본은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요. 근데 여기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막힌 파이프에 드디어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수많은 코인이 있는데
왜 하필 리플 XRP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플이 중동이라는 글로벌 무역의 심장부에 이미 결제 고속도로를 깔아놨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가볼게요. 지금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마스터 플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바꿔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대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리플이 선택됐고 올해 1월달에 자산 규모만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우디 최대 은행 중의 하나인 리야드 은행의 혁신 부서가 리플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기술을 테스트해보겠다?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국경 간의 결제 속도 혁신과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실물 자산 토큰화까지도 이 세 가지 실제 사용 목적을 가진 딜이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이 중동은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무역의 심장이죠. 게다가 수천만 명 정도나 되는 이주 노동자가 본국에다가 돈을 보내는 송금 심장이기도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쓰면 송금 한 방에 1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렸고요. 수수료가 25달러에서 50달러씩 나갑니다. 은행들은 상호 예치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묶어둬야 되고요. 근데 리플의 ODA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중개은행 없이 3초에서 5초 만에 1센트도 안 되는 저렴한 수수료로 끝나버립니다. 호르무즈 해역만 뚫리면요. 이 막혀있던 원유 대금과 상품 교역 대금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할 건데 그 돈들이 이동하는 고속도로가 바로 리플이 깔아놓은 인프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리플이 중동에 심어둔 결제 인프라에다가 실탄을 장전하는 사건이라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요. 지금 전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브릭스 국가들이죠.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엠브릿지라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인데 2026년 기준 누적 거래액이 5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스위프트를 우회하는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서로 다른 나라의 디지털 화폐끼리 거래를 하려면은 이 중간에서 유동성을 연결해줄 다리가 필요하죠.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다리요.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은 퍼블릭 블록체인 리플 레저가 바로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포지셔닝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러티브가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투자 결정은 결국에 숫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브렌트유 가격입니다. 3월 내내 104달러에서 107달러 사이에 갇혀있던 브렌트유가요. 이 트럼프 발언 직후에 99달러대로 떨어졌고요. 100달러라는 심리적인 벽이 무너졌다라는 건데 이게 금융시장에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소에 있는 XRP 잔고겠죠. 3월 초에 37억 개였던 거래소 내부 XRP가 지금 16억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8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거래소에 코인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누군가가 매수하려고 할 때 이 매도할 물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천만 개 이상 보유한 XRP 고래 지갑들 같은 기간에 무려 11억 4천만 달러치를 쓸어 담았는데요. 이 개인분들께서 겁에 질려가지고 던진 물량들을 스마트머니가 전부 다 흡수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작은 호재만 터져도 가격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화약고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차트상의 핵심 방어선인데요. 지금 XRP는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 2,000원 구간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공매도 세력이 이 라인이 무너지면은 1,500원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숏을 잔뜩 쌓아놓은 상황인데 그 반대편에서는 7개의 미국 현물 XRP ETF가 총 11억 달러의 자금으로 바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ETF로서 14억 4천만 달러가 누적 유입됐다는 건요. 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가격대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가 하락이라는 거시적인 경제 훈풍까지도 더해진다. 그러면 2,000원 구간 지켜주면서 쌓여있던 숏 포지션들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고 폭발적인 숏스퀴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이슈의 본질은요. 이 뉴스에서 전쟁 공포를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이 부상했고 유가가 급락했고요. 또 거래소 XRP 유동성이 8년 만에 바닥치고요. 스마트머니는 역대급 매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휴전이 실현되면서 유동성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고요. XRP가 구조적으로 수혜를 보낸 시나리오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요.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첫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직접 나서가지고 호르무즈를 조건으로 걸었다라는 거는 미국의 에너지 시장 안정을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리플 인프라에 올라탄 상태에서 무역이 재개되면은 실제 트랜지션 볼륨의 폭발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무조건 좋다, 리플이 미래다, 리플은 상승한다,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고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유한다고 해서 정답이 나온다? 이런 시장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수익 실현을 해보셔야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재미있어지게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 리플 실기가 좋고, 또 4,800원, 5,000원을 돌파하는 그 시기에서도 오히려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에 대한 안내를 드렸던 이유, 결국에는 적당한 고점에서 팔아봐야 결국에 팔아야 진짜 내 것이구나, 수익 실현의 재미가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해보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냉정하지만요, 내가 매도하고 나서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해보셔야지 매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팔고 더 상승할까봐 여기에 대한 걱정들,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감정입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가 정말 어려우시다면은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랑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무려 유럽과의 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걸 그냥 방위 좀 내라, 이런 압박용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를 지탱해왔던 이 구조물의 균열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신호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조물이라는 거는 미국의 군사우산, 그리고 달러 패권, 그리고 스위프트라는 글로벌 송금망까지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패키지처럼 묶여가지고 돌아가던 시스템인데, 트럼프의 이번 한마디가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의 운명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집중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셔야 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력 분쟁이 벌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인데요.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전 세계 석유랑 천연가스 물동량의 20% 정도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오고 갑니다. 여기가 막히니까 당연히 유가가 폭등했죠. 브렌트유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했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98달러에서 101달러 사이를 오고 가면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물가가 다시 오른다는 뜻이겠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겠죠. 금리를 못 내리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자산은 전부 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근데 트럼프 측에서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2주에서 3주 내에 군사 캠페인 종식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유가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99까지 살짝 빠졌고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배럴당 100달러 근처에 머물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위험한 건데, 작은 군사 충돌 하나만 터져도 유가는 다시 120달러 돌파할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험악한 거시 환경을 전부 깔아놓고 이제 트럼프의 나토 발언이 왜 단순 정치 뉴스가 아닌지 이 구조를 뜯어들여 보자면은,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거나 또 역할을 줄이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유럽을 비롯한 나라들이 자기 힘으로 군대를 꾸려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독립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일단 돈 문제입니다. 이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군사 독립은 자연스럽게 경제랑 금융의 독립으로 이어지겠죠. 그동안 미국 달러에 기대해가지고 무역에 결제하던 나라들,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달러 없이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이거를 탈달러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가속 페달을 실제로 밟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 각 국가들이 자기 통화로서 무역 결제하려고 하면은 유동성이 쪼개지고요. 환율 변동이 미친 듯이 심해집니다. 유로화로 결제한다? 그럼 러시아는 싫어할 거고요. 위안화를 쓴다? 그럼 유럽이 당연히 꺼려할 겁니다. 또 브릭스 페이를 만든다? 이것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결국에 어떤 특정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은 이 탈중앙화 중립적인 다리 역할을 해줄 무언가가 절실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 지정학적인 중립으로 이어지는 결제 인프라가 국가 생존의 필수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리플 XRP가 전통은행의 핵심 시스템 안으로 파고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고, 리플이 DXC 테크놀로지라는 글로벌 IT 기업과 손잡고요, 전 세계 3억 개 은행 계좌랑 5조 달러 규모의 예금을 관리하는 호건 코어 뱅킹 플랫폼에 자기들의 결제 기술을 직접 심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시스템을 뜯어 고칠 필요가 없이 기존 인프라 위에서 버튼 하나로 XRP랑 RUSD 활용한 국경 간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블록체인에 미온적으로 보여도요, 이미 배관 공사는 끝난 상황인 거고, 싱가포르도 빠질 수가 없겠죠.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블룸 프로젝트에서 리플이 무역 금융 결제를 자동화하는 파일럿을 돌리고 있고, 물건이 선적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RLUSD를 판매자에게 보내는 구조고요. 여기에 온도 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가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미 국채 펀드를 올렸는데, 여기서 기관들은 결제 대금을 RLUSD로 들고 있다가 국채를 사서 연 5%에 가까운 이자를 받고요. 결제할 때 다시 유동화하는 루프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돈들이 단 하루도 묶여있지 않고 쉬지도 않는 구조들, 엄청난 효율적인 구조에 대해서 기관들이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XRP가 단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럼 이 모든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오르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짚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지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 시장을 보셔야 돼요. 지금 XRP의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이 24억 2천만 달러까지 상승했고, 무기한 선물 펀딩비가 무려 158% 폭등해서 0.0028이라는 이 극단적인 양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펀딩비가 양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자까지도 내야 되는 정도요. 그만큼 매수 포지션을 이자를 내면서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면 이자 내면서 포지션을 유지할까요?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겠죠. 반대로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이 레버리지 물량들 한꺼번에 강제 청산당하면서 폭락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30일간 초기부터 XRP 들고 있던 고래들 8억에서 11억 달러 규모 물량을 거래소에서 보내며 팔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가격이 박살나야 되겠죠. 근데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밑에서 기관 자금이 전부 받아먹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XRP 현물 ETF 총 운용 자산이 12억 1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매일매일 평균 63만 5천 달러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7억 3,800만 달러치 XRP가 거래소에서 콜드월렛으로 빠져나간 기록도 포착됐고요. 고래가 던지고 기관이 줍는 전형적인 손바뀜 장세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로 눈여겨보셔야 될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 3월 마지막 주 비트코인 ETF에서 2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더리움 ETF에서도 2억 6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이 시장 1등과 2등 코인을 합쳐가지고 5억 달러 넘는 돈이 도망쳤는데요. 근데 같은 기간 XRP ETF 어떨까요? 무려 266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 전체 하락장에서 나홀로 플러스를 기록한 게 XRP 현물 ETF라는 건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관들이 지금 단순 가치 저장용 코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실제로 돈을 옮기고 무역 결제를 처리하고 은행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자산에만 돈을 넣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XRP의 성격 자체가 투기적 암호화폐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걸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주느냐? 이 질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답은 정말 간단한데요. 미국도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 과거처럼 군사력과 제재로서 달러 패권이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미국은 오히려 우회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100% 미국채로 뒷받침되는 RLUSD라는 스테이블코인 만들어가지고 이 중립적인 XRP 네트워크 타고 또 전 세계에서 달러 영향력을 퍼뜨리는 겁니다. 달러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 달러가 블록체인을 타고 국경 없이 흐르는 구조라는 건데요. 지니어스 법안으로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만들고 SEC랑 CFTC가 XRP를 상품으로 분류해주는 거 전부 다 같은 맥락 위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XRP를 키우는 게 아니라 XRP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달러의 생명력을 연장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겠죠. 제가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의 XRP는요. 먼저 트럼프의 나토 탈퇴 시사가 있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 중에 있고, SEC는 XRP를 상품으로 분류해줬고요. 그리고 15개나 되는 대형은행이 GSN을 연동시켰고요. 그리고 DXC를 통한 코어 뱅킹이 통합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장 속에서도 XRP 현물 ETF에서는 나홀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팩트를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수가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이고 XRP는 여전히 수많은 코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해석들. 그리고 또 다른 수는요. 이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판 위에서 XRP가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적인 레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이 후자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3억 개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코어 뱅킹 시스템에 기술이 직접 통합될 거고요. 15개 글로벌 대형은행이 유동성 파트너십을 맺고요.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무역결제 파일럿까지도 돌리는 수준까지 왔다면 이건 더 이상 가능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될 이야기들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조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동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돼서 유가가 150달러 넘긴다. 모든 위험자산이 동반 폭락하면서 XRP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4월 하순에 예정된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이 무산된다거나 또 심각하게 지연된다면요. 규제 명확성의 마지막 퍼즐이 빠지면서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가 꺾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4,010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암호화폐 파생 상품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이 블랙스완, 말 그대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면은 이 펀더멘털은 그때부터 무관해져요. 시장 전체가 그냥 쓸려 내려가는 시나리오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하루아침에 10달러 간다? 이런 환상은 일단 버려놓으시고 하루 만에 대폭등하려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은행들이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단기 급등 믿고 레버리지를 잔뜩 태운다. 그러면은 4천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이 이 마진콜이 터질 때 가장 먼저 청산당하는 건 바로 그런 포지션이겠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요. 현금 비중 최소 30% 이상 유지하면서 거시적인 공포로 가격이 1,800원, 2,000원 선 지지선까지 내려올 때마다 기관들의 매집 단가에 맞춰가지고 분할로 모아가는 겁니다. 펀딩비가 158%까지 치솟은 지금 이 시점, 언제 하방 스파이크가 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공포가 올 때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점은 4월 하순 이 상원은행위원회의 클래리티 액트 법안 마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GSN을 통해서 실제 상업은행들이 리플 내초의 유동성을 태우기 시작하는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의 변동성 압중이 대폭발적인 가격 확장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법안이 무산된다거나 유가가 다시 120달러 돌파한다. 그때는 과감하게 현금 비중 높여놓으셔야 되고 방어태세로 전환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나토 탈퇴 시사는요. 세계 질서의 균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균열 사이로서 새로운 금융인프라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당장 XRP 가격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밑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바라보세요. 이 구조를 읽을 줄 아는 분들만이 이런 중요한 전환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매매 타점 자체가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고점인지 아닌지 누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 투자 시장을 오랜 기간 보다 보면 지금 분위기, 흐름들, 차트, 이평선, 그리고 언론 이슈들까지도 모든 흐름들이 고점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걸 느끼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매수하실 때 내가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에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과 기회 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열기가 뜨거웠었고 무리하게 고점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또 누군가는 매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 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과연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설명드렸지만요. 분할로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처음 매수한 시점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진입을 했지만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다시 분할로서 더 바닥 구간에서 모아나가면서 투자 심리 유지시키고 포트폴리오의 리플 XRP 또 그 외 다른 코인의 평균 단가도 계속 낮춰나가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리다가 효율적인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일론 머스크 측에서 본인 X 계정에다가 직접 글을 올린 내용인데요. 옵티머스 3세대는 걸어다니고 있지만요. 이 대중에게 보여주기 전에 마무리 작업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 한 줄짜리 트윗이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테크 언론들이 일제히 테슬라 또 지연됐다. 과대 목표 실패다. 이런 기사들 쏟아냈습니다. 원래 2026년 1분기 안에 혁신적인 로봇 시연을 약속을 했었는데 못 지킨 거다 보니까요.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선 당연히 실망감이 퍼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표면적인 뉴스로만 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일정을 못 지킨 실망스러운 일론 머스크,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들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기사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한 줄짜리 팩트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고, 같은 시기에 미국 LA에 있는 테슬라 다이너에게 옵티머스 3세대가 해질녘까지 서빙하고요. 이동하는 모습이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까지도 공유가 됐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기술이 미완성돼서 실험실에 갇혀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상업 공간인 다이너에서 대중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봇이 사람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 물리적인 동작은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 마무리 작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드웨어 관절 조작 같은 기계적인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풀어드려 보자면요. 왜 하필 테슬라 다이너인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할리우드 산타모니카대로에 위치한 이 다이너 같은 경우는 단순 햄버거 가게 정도가 아니라 80대의 V4 슈퍼차저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이버캡과 테슬라 차량들이 스스로 충전하고 또 옵티머스 로봇이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합니다. 지난 1950년대 낡은 레트로 퓨처리즘 디자인 안에서요. 로봇, 자율주행차, 충전소, 그리고 소비자까지도 한 공간에 전부 다 모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 경제 시스템의 축소판 실험장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로봇가 음식 나르고요. 자율주행차가 전기를 충전하고요. 이런 기계와 기계 간의 경제 환경에서 기존 비자라거나 마스터카드 같은 이 3% 수수료짜리 무거운 결제 시스템이 과연 적합하기나 할까요? 로봇이 0.001센트 단위의 팁이라거나 전기료를 주고받는 이 초소액 거래 환경에서는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디지털 결제 수단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스크가 꿈꾸는 사회에서는 신용카드가 배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머스크가 오래전부터 도지코인을 가장 좋아하는 암호화폐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온 이유들, 여기서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뭐가 터졌냐?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의 4월달 퍼블릭 베타 론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엑스머니 같은 경우는 엑스 플랫폼 안에서 돈을 보내고요. 또 이자를 받고 직불 카드도 쓸 수 있는 결제 서비스인데요. 미국의 40개 이상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비자랑 파트너십까지도 맺었습니다. 이 잔액의 연 6% 이자까지도 준다라는 건데 사실상 거대한 네오뱅크가 이 소셜미디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엑스머니의 도지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통합된다? 이런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죠. 엑스의 프로덕트 리드인 니키타 비어 측에서는요. 엑스는 중개소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었고 이 발표된 엑스머니는 법정화폐 기반의 피아트 서비스입니다. 다만 머스크 측에서 엑스머니 발표만 했는데 도지코인 가격이 8% 넘게 튀어올랐다. 이 사실 자체가 시장이 이 둘의 연결을 얼마나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요. 지난 2022년 당시 테슬라 굿즈 결제에 도지코인을 도입한 전례가 있었고요. X를 모든 돈이 오고 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올해 2월 달에도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공식적인 확정은 아니겠지만 방향성의 실마리는 이미 충분히 갈리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엑스머니라는 6억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진 거대 결제 플랫폼이 4월 달에 론칭을 하는데 여기에 도지코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시장에 이미 가격으로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 타이밍에 옵티머스 연기 뉴스로 대중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구간이 바로 지금인 거고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를 까보면 더 놀라운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거시 유동성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M2 통화량이 22조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M2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에 풀린 돈의 총량입니다. 이게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미국과 유로존, 중국, 일본까지도 이 네 곳의 중앙은행이 풀어내 이 글로벌 M2 총량이 최근 3개월 동안 4.3%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으로서 3.65% 늘렸고요. 미국도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 유동성이 1.6%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금융시장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왕창 풀었을 때 그게 즉시 시장에 반영되질 않아요. 보통 56일에서 60일 정도의 시차들, 일종의 배양 기간을 거치고 나서 비트 같은 위험자산 가격 폭발적으로 뛰는 패턴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1월과 2월에도 이 폭발적으로 풀린 자금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4월달 암호화폐 시장 하단에 강력하게 받쳐주는 콘크리트 바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아니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왜 알트코인 시장은 지런 횡보세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과잉 구조 때문입니다. 이 3월 말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4천억 달러라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올라탄 개인들의 롱 포지션을 강제 청산시키기 위해서 큰손들이 의도적으로 현물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유동성은 역대 최고급인데 가격은 눌려있다는 거. 이런 모순이 해소된 순간이 바로 대폭발의 시작점이겠죠.
테슬라가 2022년 당시 굿즈 결제에 도지코인 도입했을 때 도지코인은 그냥 밈코인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수백 퍼센트 폭등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이제는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이자 또 나스닥 ETF가 거래되는 제도권 자산입니다. 여기에 엑스머니 통합 가능성까지도 겹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정말 전례 없는 자본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갖춰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해주는 핵심은요, 결국에 유동성은 역사적인 최고인 상황에서 규제 장벽은 역사적으로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관 진입 인프라는 역사적인 최대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에서 옵티머스 연기 같은 이 단기 노이즈의 멘탈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말고요, 팩트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옵티머스 3세대는 이미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엑스머니는 이번 달에 론칭될 예정입니다. 도지코인은 디지털 상품으로 합법화가 됐죠. 그리고 고래들은 바닥에서 매집을 끝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가능한 해석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옵티머스 연기는 그냥 순수한 기술 지연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머스크가 엑스머니랑 테슬라 생태계의 결제 인프라를 완벽하게 동기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의 무게를 둡니다. 왜냐면 테슬라 다이너라는 실물 공간에서 로봇이 이미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이너 옆에 80대의 충전기가 있고요. 엑스머니가 바로 다음 달에 열리는 이 타이밍의 정합성이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팽창하고 또 기업의 실물 인프라가 결합했을 때 암호화폐 주요 자산들, 과거 저항선을 무기력하게 뚫어냈었죠. 현재 단기 목표가 250원 구간이지만 엑스머니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보편화되고요. 또 옵티머스가 각 사업장에 배치되는 2027년부터 2030년 이때 중장기 비전을 봤을 때 도지코인은 250원을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신고가를 향한 이 구조적인 성장까지 기대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누구나 상승 나오면 좋겠다. 얼마까지 오르면 팔아야겠다. 도지 250원 되면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문제는 시장이 정말로 반등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올 때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막상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쉽게 하시겠지만 문제가 뭡니까? 정말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거 더 갈 것 같다. 3,000원 오르니까 3,500원 갈 것 같고 막상 3,500원 가니까 4,000원 갈 것 같고 이러다가 5,000원 이상도 가겠다. 이런 생각과 욕심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안 좋고 또 하락했을 때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이러면서 현금 비중 되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 심리 자체가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방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같은 경우도 정보방에서 안내드렸었지만 시장의 흐름이 좋았고 또 더 갈 것 같고 이렇게 빨리 오른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과거 리플이 전고점을 돌파했던 그 시점에서도 4,85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고점에서 팔아봐야지 매도의 중요성 그리고 시장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매도를 해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혼자 하셔도 좋겠지만 필요하신 분들만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